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2주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10시간입니다. 그중에 오늘 5시간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명칭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근로자 퇴직급여를 뭐하자? 보장하는 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법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자료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죠. 자, 기본서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작년판 책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정된 게 몇 가지 있어요. 근데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용어 중에서 역산하여라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그 역산이라는 건 거꾸로 계산하여 이 말이잖아. 그걸 우리말로 그냥 그대로 풀어가지고 거꾸로 계산하여라는 말로 바꾼 거.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한두 개 정도 조금 더 바뀐 게 있는데 그건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드린 자료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수정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수정표에 보시면 조심할 게 있죠. 이 수정표가 다 이번 시험범위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옆에 비고난에 보면 2020년 4월 30일 시행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뀐 것 중에. 그럼 우리 시험은 언제 보죠? 25일날 보나요? 6일인가? 26일 날. 그러면 여기 30일 날 시행하는 건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안 들어갑니다. 시험은 시험 보는 당일 날 시행되는 법령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은 됐지만 4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건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굳이 시험범위에 안 들어간 걸 교수님 왜 여기다 써주셨습니까? 수정표에 넣어주셨습니까? 이유는 그런 건 시험 문제 안 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이미 출제연도 뭐를 알고 있다? 이거 개정될 거라는 거 이미 개정됐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시행만 될 뿐이지. 그러면 올해 시험은 예전 개정되기 전에 내용이 시험범위거든. 그걸 굳이 시험 문제에 낼까 안 낼까? 여러분들이 출제위원회라면 굳이 좀 있으면 5일 후에는 한 4, 5일에는 사라질 내용이야. 그 없어질 내용을 굳이 지금 시험 문제에다 올해 시험 문제에다 낼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이제까지 다른 시험 문제들 다 봤지만 이미 개정되고 확정됐고 그거는 좀 이따 시행될 거야. 굳이 그걸 알면서도 여러분들 골탕 먹이려고 현재까지는 시행되는 범위니까 시험범위에 들어가거든. 그렇다고 그걸 시험 문제를 낸다? 그런 싸가지 없는 출제원은 아직은 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될 내용들이라는 건 올해 시험 문제에서 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물론 낸다 하더라도 할 말은 없습니다. 왜 시험범위에 들어가니까. 그죠? 그러나 굳이 없어질 내용, 개정될 내용을 올해 시험에다가 집어넣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 이게 이전까지 출제된 문제들의 공통점이니까 이거는 크게 신경 쓰고 애우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 파트는 개정된다는구나 라는 걸 알으라고 일부러 4월 30일 날 시행되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표시해 준 겁니다. 다만 시험은 이건 언제 본다? 내년도는 시험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4월 30일 날 시행되는 건 올해 시험범위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그 부분 파트는 여러분들이 걸러내고 보셔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다. 그러나 굳이 걸러내려고 또 하다 보면 또 헷갈려버려. 그냥 현재 있는 내용대로, 현재 책 있는 내용대로 정리해 주는 게 좋지 않나라는 의미에서 거기다 써줬다는 거. 그래서 이 수정표는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고 다 책에다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핵심 정리라는 걸 별도로 자료를 4페이지 되죠? 총 몇 페이지 만들었어? 24페이지까지 만들어놨는데 요거는 올해 새로 여러분들에게 줘야 될 내용들 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작년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시험 문제가 그 전에 출제되는 내용들하고 조금 경향이 다르다라고 시험 본 사람들이 체감을 했습니다. 뭐가 다르더냐? 종전에 시험 문제 내던 유형하고 조금 다른 게 있더라. 어떤 게 달랐더냐? 첫째는 응용 문제식으로 내는 게 있습니다. 조금 응용하는 게 종전에는 달락달락 딱 떨어졌는데 지금은 예를 들면 30일 이상 어쩌고저쩌고 하면 30일 이상에 며칠이 들어가죠? 45일도 들어갑니다. 그럼 시험 문제에서 45일 이렇게 내버렸습니다. 그럼 30일 이상 이렇게 내질 않고 법조문에 그렇게 되는 걸 응용해서 45일 이렇게 써버렸다. 그럼 30일 이상이라고 돼 있지 뭐 45일은 틀리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30일 이상 속에는 며칠이 들어간다? 45일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것도 틀린 문장이 아니라는 거. 그런 걸 여러분들이 착각하는지 그것까지도 응용해서 시험 문제를 냈다는 거. 또 1번 지문 같은 거 보면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지문 5개를 쫙 넣어놓고 그중에 옳은 게 몇 개냐 숫자 고르시오. 이전까지는 그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낸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1번 문제부터 36번이죠. 그것부터 고지랄로 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하나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게 옳은 건지 틀린지 모르면 개수를 실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어려웠었고 그래서 평상시 시험 문제 나던 것보다는 문장들 지문 하나하나에서 그 단어들 살짝살짝 평균임금이라고 써야 될 걸 통상임금 살짝 바꿔놓고
이런 식으로 바꾼 것들이 있어서 곧 기존에 놨던 시험 문제는 그냥 읽으면서 답이 툭툭툭 보였는데 작년엔 그게 쉽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그 경향에 맞춰가지고 비교표 정리로다가 다시 만들었고 이것만 여러분들이 정리해도 충분할 겁니다. 시험 문제 날 건. 다만 여기서 빠진 부분은 판례 부분에 관한 것들이 일부 빠져 있어요. 그래서 판례 부분은 어디 들어있죠? 기존에 있던 기본서에 있던 거. 여기 있던 판례들은 좀 다시 다음 주에 수업에서 시간이 되면 거기까지도 중요한 판례는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새로 작년하고 올해까지 새로 나온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판례 중에서 중요한 거 전원 합의차 판결에 의해서 바뀐 중요한 것들이 있으면 그거는 이 자료에다가 별도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서에 없는 게 뭐냐면 작년도 시험 문제. 여러분들 작년도 시험 문제는 이 속에 안 들어있죠. 곧 이 속에다가 시험 문제 5개 넣어놨고 그 다음에 노무사 시험 문제 있죠. 그 한 문제 나는데 거기서 그 한 문제도 요 속에다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다가 이걸 뒤에다 붙이면 사실은 전배 완벽하게 전체가 다 들어간다. 올해 시험범위에 다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이 책은 법조문 순서 위주로 다 쭉 써놓은 거고 이거는 그걸 약간 변형시키거나 또는 비교표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비교표로 만든 이유가 헷갈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특히 여기에 보면 뭐가 나와? 이거 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여기 퇴직금제도 이것들이 4개가 막 섞여 있다 보니까 각각 정리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죠? 이게 저거 같고 저게 이거 같고 이 둘이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그게 시험 문제를 자주 내기 때문에 그걸 다시 표로다가 한 표에다 딱 집어넣어가지고 그 내용들을 정리해놨으니까 공부가 된 상태에서 요거 한 번만 쫙 읽어보면 시험장 갈 때 충분하다. 그래서 총 24페이지만 실제는 문제 패고 나면 반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요 정도만 공부해도 제가 볼 때는 5개 중에 5개 맞는데 지장 없습니다. 네, 5개 중에 5개를 왔는데 좀 너무 욕심이 과한가? 그래 4개만 맞추자. 예, 이것만 봐도 충분히 4개 맞는 데는 괜찮습니다. 또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거든요. 그죠? 우리 보험비약법 보십시오. 그놈의 15문제 맞추려고 여러분들 계리상 15문제 맞추려고 뭐합니까? 그 뭐 600페이지 거기다 판례까지 또 몇백 페이지 한 1000페이지를 봐야 되는데 그거에 비하면 요거 몇 페이지? 한 20페이지 부분도 4개 맞춘다. 엄청난 효율적으로는 이게 더 효율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까짓 거 5문제밖에 안 나는 거 뭐 무시하지. 그러지 마십시오. 어차피 5문제밖에 안 내지만 노력하는 건 엄청난 그 우리가 가성비라고 그러죠. 가성비로서는 대단히 높은 과목이니까 결국 포기하지 말고 시간 얼마 안 들어가니까 꼭 공부를 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체계도 하고 나오는데 한번 내용을 보자. 제목부터 보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근태법 우리가 줄여서 그냥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인데 원래는 법에서는 퇴직급여법이라고 해서 퇴직급여와 관련된 내용인데 그는 줄여서 뭐라 보자? 근퇴법 강의에는 이렇게 표현하자 그냥 간단하게 근퇴법 이렇게 정리할 겁니다. 정식 명칭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원리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처음에는요 법조문 읽어보고 책 읽어봐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 말이 저 말 같고 저 말이 이 말 헷갈립니다. 왜? 원리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 첫 시간은 원리를 이해하는 걸 먼저 합니다. 아 그런 말이구나. 이게 이런 식이구나. 이 원리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알아야 근태법은 이해가 빠릅니다. 두 번째, 그 원리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용어 정의입니다.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그 용어를 정확하게 모르면 또 이 말이 저 말 같고 저 말이 이 말 같습니다. 그래서 용어 정의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원리를 이번 시간에 정리하도록 하자.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료 보시면 이 페이지에 오늘 드린 자료에 2가지가 있어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체계도 해가지고 이 체계도를 여기다 표로 하나 넣어놨고 그 밑에 용어 정의 및 퇴직급여 제도의 설정에서 용어 정의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용어 정의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기본서에 있는 순서하고 이 용어 정의가 약간 달라요. 왜냐면 기본서는 법조문 위주로 써놨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이 법조문 위주보다는 여기 있는 대로 제가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요거는 순서를 이렇게 정리하는 게 훨씬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빠르겠다 해서 순서를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기본서에 있는 순서하고 요 핵심 정의에 들어있는 용어 정의 순서하고는 순서가 좀 다르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이 법 자체에서 근로자라는 용어 정의부터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여기서 근로자 그랬습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우리 표에 보시면 사용자가 나오고 가입자 괄호 열고 근로자가 나오고 여기 퇴직연금 사업자라는 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세 사람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 먼저 정확히 해야 되는데
먼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그랬으니까 근로자라는 개념 정리를 먼저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자료에 보시면 두 번째에 용어 정의 두 번째에 되면 근로자라는 개념이 나오죠. 근로자가 누구랍니까?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어떤 직업이든지 관계없어. 무슨 목적으로? 핵심 임금을 목적으로. 거기 핵심 쫙 져줘야 되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자, 직업은 관계없어. 묻지 않아요. 무슨 목적으로? 무슨 목적으로 한대요? 예, 임금을 목적으로. 그럼 또 무슨 개념이 나옵니까? 임금이란 개념이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임금은 또 어디 나오죠? 다섯 번째 임금이란 용어가 용어 정의에 나옵니다. 다섯 번째 보니까 임금이란 뭐가 임금이래요? 사용자가 누구한테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뭘 지급합니까? 임금이라든지 봉급이라든지 또 명칭은 묻지 않아요. 명칭으로 쓰든 임금이란 명칭 쓰든 아니면 봉급이란 명칭 쓰든 하여튼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뭐라고 한다? 그걸 임금이라 합니다. 그럼 누가 직업의 종류 없이 이런 임금이라는 걸 받을 목적으로 자기가 뭘 한다고 했죠? 거기 밑에 근로의 대가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때 근로라는 게 뭐죠?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에서 근로라는 게 몸으로 때운다라는 성격이든 근데 이 근로가 육체 노동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뭐도 들어갈까? 정신 노동이라고 그랬죠? 꼭 몸으로 때우는 게 아니라 정신 노동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내가 몸으로 다 때운다는 개념이지만 여기는 육체 노동과 정신 노동을 합한 겁니다. 그런 근로의 대가로 내가 일한 대가로 뭘 준답니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은 전부 다 뭐라 부르자? 그건 임금이라 합니다. 따라서 내가 사용자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대가로 받는다면 일단 다 뭐라 부르자? 그걸 임금이라 부르자. 그럼 그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 이때 사업 또는 사업장 그랬는데 사업장 하면 뭘 말하는 거죠? 장소를 말합니다. 어느 장소에 가서 내가 일을 한다. 근데 꼭 장소에 가서 일만 해야 됩니까? 아니, 우리 뭐 하는 것도 있어. 재택근무라는 것도 있잖아. 그러면 사업장에 안 가고도 할 수 있죠? 그걸 여기서는 그냥 사업. 어떤 회사에서 하는 어떤 업무, 그 사업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해주겠다. 그럼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됐는데 우리 사업 또는 사업장 법조문에 보면 뭐라고 됐더냐? 괄호 열고 이하 사업이라 한다. 이렇게 놨습니다. 그래서 사업 또는 사업장 이란 말을 앞으로 밑에서는 법조문에서 뭐로 쓴다? 한마디로 그냥 사업이란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나 또는 사업장에서 뭐 하는 거? 근로를 제공하는 거, 예,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 근데 노동력이라는 거하고 근로라는 거하고는 근로라는 개념이 더 넓다고 봐요. 정확히 따지면. 근데 거기까지는 개념적인 필요 없고 하여튼 누구를 위해서 사업자를 위해서 내가 몸으로 떼어서 어떤 일을 했단다. 그러면 그때 일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자? 그걸 그 근로자라고 하자. 그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근로자입니다. 그 근로자들이 뭐 했을 때? 퇴직했을 때. 퇴직이라는 건 회사를 그만뒀다. 사업장을 떠났다. 사업을 떠났다. 그게 바로 퇴직입니다. 그때 뭘 주겠다? 급여를 보장하겠다. 여기서 아까 임금하고 뭐하고 또 헷갈리면 안 돼? 급여라는 말로 또 헷갈리면 안 돼요. 정확히 구분할 거. 임금은 결국 뭐죠? 근로대가로서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서 받는 일체 금품은 뭐가 되고 임금이 되는 거고. 그럼 급여는 뭐더냐? 이건 임금이죠. 누가? 근로자가 누구를 위해서 사업장에서 일을 해가지고 노동대가로 받는 거. 그게 근로대가로 받는 게 뭐죠? 임금이고. 급여는 여기다 표시해놨습니다. 그럼 급여는 뭐더냐?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제 적립금이라고 해서 그 돈이 쌓여요. 어디다? 퇴직할 때 그 돈을 일단은 퇴직금을 일단 여기 퇴직연금 사업자한테 갖다 맡깁니다. 맡겨. 그럼 나중에 뭐 했을 때 퇴직할 때 그때 여기 실제로 다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돈 그게 연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연금, 일시금 주는 이걸 뭐라 그런다? 그걸 급여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실무에서 쓰는 용어가 달라요. 우리 급여하면 뭐라죠? 이래가지고 받는 돈. 그게 급여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랑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해? 임금하고 같은 개념으로 쓰는데 이 근로자 퇴직기 보장법에서는 임금하고 급여하고를 완전히 구분한다는 것. 이거를 먼저 놓치면 안 됩니다. 저도 처음에 이거 공부할 때 헷갈린 게 그거였어. 임금이 급여고 급여가 임금인데 우리 평상시 그렇게 쓰잖아.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예, 그거부터 구분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구분할 건 임금은 누가 사용자를 위해서 근로자가 일을 한 대가로 받는 거. 그건 임금. 반면에 나중에 퇴직금으로 받는 거. 그때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 그때 받는 돈을 뭐라 한다? 그건 급여란다. 따라서 여긴 임금이 아니고 퇴직할 때 받는 거니까 뭐라고 한다? 급여라고 합니다. 그 급여를 뭐자? 보장하는 법. 이때 보장한다는 게 왜 필요했을까? 그 얘기입니다. 종전에는요.
여러분들 회사에 다니면 나중에 퇴직할 때 뭐 받는다 그러죠? 퇴직금이라는 걸 받는다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말해요. 퇴직할 때 뭐 받는다? 퇴직금 받는다. 근데 이 퇴직금 제도는 가장 심각한 게 뭐더냐? 보장이 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회사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기 근속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한 사람한테만 줘요. 1년 미만 근무자한테는 원래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근무했으니까 장기 근속했으니까 두 가지 성격으로 줍니다. 후불임금 성격으로서도 주는 거고 퇴직금은. 그러니까 지금 줘야 될 급여를 나중에 퇴직할 때 조금 더 보태서 주겠다. 왜 그러죠? 노부장으로 해서 나중에. 그래서 먼저 지금 주지 않고 나중에 뭐 써줄게. 그래서 지금 임금 주는 데다가 플러스해서 후불임금의 성격을 갖고. 두 번째는 사회보장적 성격도 있죠. 나중에 퇴직하고 나면 할 일 없잖아. 굶어 죽어야 돼? 아니잖아.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 또 하나 장기 근속을 했다는 건 회사를 위해서 그만큼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뭐 든다? 근로보상적 성격도 있습니다. 네가 열심히 해설해서 일을 했으니까 장기간 근무했으니까 그에 대한 보상으로서 퇴직금이라는 걸 주겠다. 그래서 퇴직금의 성격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세 가지 성격을 갖습니다. 후불임금적 성격도 되고 사회보장적 성격도 되고 그다음에 근로보상적 성격도 갖는다. 이 세 가지 성격으로서 퇴직금이라는 걸 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일을 하면 퇴직금을 줘야 된다는 건 이미 처음에 약정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그 돈을 별도로 적립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터지죠? 중간에 회사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럼 망하면 어떻게 돼? 여러분들 다 그만두는 거죠. 그러면 그만두려면 20년 동안 근속했는데 뭐 주세요? 퇴직금 주세요 했더니 뭐라죠? 망한 회사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한 푼도 지급을 못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퇴직할 때는 퇴직금은 액수가 좀 오래 장기근속 많잖아. 회사에 다달했더니 회사 뭐라죠? 지금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그 줄 돈이 여유금이 없대. 여유금이 없기 때문에 못 주겠대. 이런 식으로 해서 받지를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걸 막는 방법은 뭐가 있더냐? 조금 변형을 시켰었죠. 그래서 어떻게 변형하더냐? 저기 보험회사 같은 데다가 연금식에다 그 보험료를 내면서 가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근로자들이 퇴직할 걸 이제 예상해서 이 사람들한테 줘야 될 퇴직금을 뭘 든다? 보험 형태로 가입을 했었습니다. 그렇고 나중에 퇴직할 때 그 보험금 타서 주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해죠. 근데 이것도 보장이 안 되는 게 뭐더냐? 누구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하죠? 가입자가 보험계약자가 회사입니다. 그래서 사용자야 회사 이름으로 가입합니다. 그러면 회사가 뭐 하면 되죠? 계약자니까 보험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또 해지해서 중간에 써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만 보장하는 척했다 중간에 갖다 써버리면 역시 여러분들은 못 받죠. 야 이래가지고는 퇴직금이 사실은 아까 말한 후불임금적 성격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사회보장적 성격이 중요하거든요. 그만두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받아가지고 노후보장하려고 한 건데 그게 보장이 안 되니까 안 되겠다. 법에서 완전히 그걸 보장하는 걸 만들자. 그래서 언제 2012년 7월 26일부터 새로 전면 개정해가지고 이 무슨 법을 이거 전면 개정했어요. 그래서 전면 개정이라는 게 법을 왕창 바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면 개정해가지고 이 2012년 7월 26일부터 뭐 하는 거? 성립하는 회사들, 새로 생기는 회사들, 그 회사는 반드시 뭘 가입한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최소한 요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형 퇴직연금제라는 거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1년 이내에 가입하도록 법으로 법제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함부로 그거 쓰지 말고 이 법에 의해서 이 근로자 퇴직기업 보장법에 의해서 이걸 여러분들 사장님 마음대로 사용자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법제화시킨 겁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법제화시켰다냐? 자, 제도를 보니까 법에서는 크게 중요한 게 여기 퇴직급여제도라는 게 있고 퇴직연금제도라는 두 가지로 현재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퇴직급여제도라는 건 뭐냐? 세 가지를 말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또 하나 퇴직금제도. 요거 하나, 둘, 셋. 요걸 뭐라고 한다? 퇴직급여제도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요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요 세 가지를 묶어서 뭐라 부른다? 퇴직연금제도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는 퇴직급여제도, 퇴직연금제도의 공통적인 사항이 되고 즉 요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어디에 들어간다? 퇴직급여제도에도 들어가고 퇴직연금제도에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급여제도에만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건 퇴직금제도. 요거. 그다음에 연금제도에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건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요거는 별도로 들어간다. 그래서 표를 일부러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묶어서 퇴직급여제도, 다시 요 세 개를 이렇게 묶어서 퇴직연금제도 이렇게 표현했죠. 자, 그럼 아까 급여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그만둘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들, 회사 그만둘 때 주는 건 뭐였죠? 급여라 그랬잖아. 그래서 급여제도는 이렇게 세 개가 있다 이렇게 한 거고, 그럼 연금 말고 뭐도 있다 그랬죠? 일시금도 있습니다. 연금은 여러분들이 퇴직하고 나서 주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계속 주는 거. 한 달에 얼마씩 또는 6개월 얼마, 1년에 얼마 이런 식으로 계속 일적으로 계속 주는 건 뭐라 부르고? 연금. 반면에 일시금, 퇴직할 때 한꺼번에 다 받는 거 일시금이죠. 자, 그럼 요거는 연금제도라고 했는데 사실은 요 세 가지 다 무슨 제도가 들었대요? 연금도 가능하고 일시금도 가능합니다. 그 연금제도에서 연금만 주더냐? 아니야, 나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 근데 목돈이 필요한데 연금 받아가지고 언제 갖고 갑니까? 안 되겠다. 일시금 받아서 그걸 쓰겠다 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명칭만 퇴직연금제도라고 돼 있지 사실은 연금 속에는 뭐가 포함된다? 일시금제도도 이 속에는 셋 다 공통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럼 차이점이 뭐더냐? 퇴직연금제도는 요거 퇴직연금 사업자라고 있죠. 요 퇴직연금 사업자 여기다가 일정한 금액을 여기다 쌓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통장을 개설해. 그리고 거기다가 계좌라고 그러죠. 그 계정에다가 돈을 넣어둡니다. 그럼 돈을 넣어놓으면 이건 사용자가 함부로 뺐으면 될까? 안 됩니다. 여기에 들어간 돈은. 그래서 이 돈은 여기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퇴직할 때 뭐 주게? 급여를 여기서 이렇게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사용자나 또는 여기 가입자가 여기다 돈을 일단 일정한 금액을 쌓아놓습니다. 그럼 쌓아놓은 걸 가지고 나중에 퇴직할 때 뭐 한다? 급여로다가 이쪽에서 이렇게 주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주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이 돈을 함부로 뺐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쌓아놓는 돈을 뭐라 하냐? 납입하는 걸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부담금과 적립금 혼동하지 말자. 자, 부담금 뭐죠? 사용자가 일정한 금액을 여기다 퇴직할 때 지급할 급여로 쓰기 위해서 일정 금액을 넣는 거 뭐란다? 부담금. 물론 가입자도 자기가 부담금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입자가 자기가 추가적으로 더 들고 싶어. 지금 받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계산해 봤더니 이 돈 갖고는 내가 나중에 먹고 사는데 힘들 것 같아. 그럼 내가 받는 급여 중에 일부를 내가 추가적으로 더 넣고 싶다. 그럼 자기가 추가 부담금이라는 걸 가입자도 여기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 사용자가 집어넣는 거 부담금, 그 다음에 가입자도 자기가 다 별도로 부담금을 따로 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쌓이면 그 쌓인 돈을 뭐라 부른다? 적립금. 그래서 부담금이 쌓이면 뭐가 된다? 적립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담금은 사용자도 넣을 수 있고 가입자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금이 쌓였다. 그게 적립됐다. 그럼 뭐가 된다? 적립금. 그 적립금을 뭐 해야 되죠? 운용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운용한다는 게 뭐예요? 수익을 내야 되죠. 여기다 넣어두면 뭐합니까? 그 돈 넣어놓고서 그냥 원금만 그대로 둘까요? 아니잖아. 돈이 쌓였으니까 이 쌓이는 돈을 뭐 해야 된다? 운용이라는 걸 해야 되죠. 운용이라는 건 수익을 창출하자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까? 그게 DB와 DC에 따라서 이게 달라집니다. 여기 DB와 DC라는 게 뭐다냐? 자, 명칭부터 보세요. 확정 뭐라고?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명칭부터 보세요. 이걸 그럼 확정 급여형이란 말을 썼죠. 근데 뜻은 좀 이따 설명하고 일단 영어로다 뭐로 써야 확정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영어로 defined. 우리 기본서에 보면 이것도 표시해놨는데 defined 이게 뭐죠? 확정된 이란 뜻입니다. defined 확정된 뭐란다? 급여 그랬는데 이때 급여라는 건 아까 퇴직할 때 주는 게 급여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 뭐라 했더냐? 그걸 benefit. 원래 베너피트가 뭐죠? 은혜 또는 준다는 뜻이야. 그래서 뭘 주겠다라니까 그러니까 이때 급여라는 걸 베너피트로 썼는데 하여튼 확정된 어떤 혜택을 준다. 그죠? 이게 은혜 또는 혜택인데 확정된 혜택. 원래 우리말로 보면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이걸 확정된 급여를 주는 퇴직연금제도. 그래서 defined benefit. 그래서 줄여서 뭐란다? DP. 그래서 앞으로 강의할 때 그냥 DB라고 쓰면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이렇게 돼 있죠. 이 명칭부터 정확히 보세요. 퇴직연금제도. 그럼 이건 확정이니까 역시 뭐라 쓴다? defined 맞습니다. 똑같이 defined 그 다음에 기여가 뭐죠? 뭐에 기여한다? contribution 그랬어요. 기여한다. contribution
컨트리뷰션, contribution, 그렇죠? contribution, 그렇죠? defined contribution 맞나? 스페링이?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쓰는 게 확정 기여형 퇴직형 제도. 그래서 이걸 줄여서 뭐란다? DC라고 합니다. DC. 그래서 DB, DC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 정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형 퇴직형 제도. 이때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 명칭은 이건 이제 개인형 그랬으니까 개인이 뭐죠? 영어로 개인적인 한 뭐죠? individual. 그때 개인적이니까 individual. 그 다음에 퇴직하라고 했잖아. 그럼 퇴직한다 할 때 퇴직이 뭐죠? 은퇴한다. 은퇴. 리타이어먼트라고 하죠. 은퇴, 리타이어먼트. 그래서 리타이어먼트라고 하면 이건 은퇴하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연금을 영어로 뭐한다? 펜션. 펜션. PENSION. 그죠? 그럼 이거 리타이어먼트 펜션. 그래서 인디비주얼 리타이어먼트 펜션 해가지고 IRP라고 씁니다. 그래서 머리장 펴서 IRP 하면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를 말한단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DB, DC, IRP 앞으로 그렇게 쓸 거야. DB, DC, IRP 이렇게 줄여서 씁니다. 그래서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DB, 확정 기여형 다시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 제도 DB,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DC,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 IRP 이렇게 셋으로 이렇게 구분된다는 거. 자, 명칭부터 먼저 정리해놓고, 이때 확정 급여라는 게 무슨 말이더냐? 아까 급여는 퇴직할 때 주는 돈이 급여라 그랬죠? 연금도 있었고 일시금도 있다 그래서 이 주는 게 사전에 미리 뭐 돼 있다? 확정돼 있다. 지급할 급여가 미리 확정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때 확정됐다는 게 무슨 말이더냐? 자, 나중에 퇴직할 때 이 가입 근로자한테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퇴직금. 근데 이게 지금 날짜로서 지금 계산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얼마 줄 것인지. 그럼 어떻게 계산할까? 자, 여기서 무슨 임금이 나오더냐? 평균 임금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아까 임금 중에서 근로대가로 지급하는 게 임금이죠? 그 임금 중에 무슨 임금이었다? 평균 임금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균 임금 개념은 여러분들 용어 정의에 여섯 번째 나오죠? 이를 산정해야 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즉 평균 임금이라는 걸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때 사유가 무슨 사유가 있을까? 가장 큰 게 퇴직입니다. 평균 임금을 왜 계산한다? 퇴직을 하니까 평균 임금을 계산해야 됩니다. 왜 계산하는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평균 임금은 사유가 발생한다는 퇴직하는 날. 물론 퇴직만 있는 건 아닙니다. 뭐도 있다냐? 중간정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퇴직금을 중간에 미리 정산합니다. 어차피 나중에 받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살면서 일요일한 여러 가지 급박한 상황이 있으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지금 퇴직금 지금 정산합시다. 지금 내가 이제까지 일했던 건 정산하고 나중에 퇴직할 때 나머지는 그때 정산하자. 그래서 이미 요 앞에 근무한 것만 미리 정산하는 거, 이걸 중간정산이라는데, 그 중간정산도 평균임을 산정해야 될 사유가 발생한 날, 퇴직하는 것 그날도 평균임을 산정할 날입니다. 그러면 사유가 발생한 날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바로 퇴직입니다. 그럼 퇴직일, 오늘이 퇴직하는 날이야. 일 이전에 퇴직하기 이전 몇 개월 동안, 여기서 요까지가 중요한 게 몇 개월? 3개월 동안입니다. 그래서 퇴직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이 사람에게 지급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뭐가 있을까? 여기서 일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뭐가 있습니까? 임금 총액이 있을 겁니다. 일한 동안에 받은 임금 총액이겠죠? 이 임금 총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을 뭐였다? 그 기간에, 요 3개월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뭐로 나눴다? 총일수로 나눴답니다. 이걸 나누기 총일수로 나눴대요. 3개월 동안의 일수를 총일수로 나눴대. 그러니까 3개월 이렇게 나누지 않고 하루하루 날짜로 해서 그 총일수로 나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총일수는 며칠이 나올까요? 3개월 동안에 관련된 총일수는 며칠이 나올까? 3개월 하면, 자, 잘 보세요. 1월하고 2월하고 3월, 그 3개월이라면 그때는 총일수가 며칠이 나오죠? 1월은 31일입니다. 그죠? 2월은 28일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29일도 있습니다. 올해같이 윤달이 낀 해도 있죠. 그럼 2월이 꼭 28일만 있는 건 아니야. 올해 같은 날은 며칠도 있다? 29일. 하루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게 4년마다 한 번씩 그렇게 들어오죠. 그래서 29일이 있는 게 4년마다 하루씩 들어옵니다. 어쨌든 올해는 29일. 그러니까 그 2020년 나누기 4 해보십시오. 그래서 똑 떨어지면 그때는 뭐죠?
윤년이 낀 날입니다. 2월 달이 하루가 더 29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똑 떨어지지 않고 나눠지지 않으면 예를 들면 2021 나누기 4 해보십시오. 안 나눠집니다. 똑 떨어지지 않아. 그럼 그건 뭐가 돼요? 그때는 28일로 그때는 2월 달이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 같은 날은 2월 29일이었습니다. 그럼 1월은 31일. 그죠? 2월은 올해는 9일, 29일. 그 다음에 3월은 어떻게 되죠? 역시 또 31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3개월을 다 더하면 며칠이 되죠? 31일, 29일, 31일 더하면 91일이 나오나? 그죠? 이건 91일이 나오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2월 달하고 2월, 3월, 4월을 며칠로 할까? 윤달이 끼지 않은 해에 따져보십시오. 그럼 2월이 제일 보통 28일이니까 28일, 3월은 31일, 4월은 30일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럼 더하면 며칠이 되죠? 28, 30일, 30, 89일밖에 안 나옵니다. 89일. 그러면 89일도 나오고 어떤 때는 90일도 나오고 어떤 때는 91일도 나오고 최대 며칠까지 나올까? 92일도 있습니다. 어떤 달이 꼈을 때죠? 7월하고 8월하고 9월 달 보십시오. 그럼 7월은 여러분들 이런 것 계산해 본 적도 없지만 여기서는 계산해야 돼요. 이걸 계산하려면. 그럼 7월이 며칠이죠? 31일. 8월도 며칠이죠? 31일. 그래서 우리 못 따지면 이거 그렇잖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이렇게 해서는 7월하고 8일은 31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8월 달도 31일. 그러면 이제 나머지 9월 달이 며칠이 되죠? 9월은 30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30일. 그러면 30일, 30일, 30 더하면 92일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우리 3개월 동안의 총 일수로 나누면 그 날짜가 며칠이 될 수 있다? 89일이 될 수도 있고 92일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89, 90, 91, 92 이 네가 뭐로 나눈 거야? 그 3개월이라는 기간을 총일수로 나누면 사실은 이런 날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개월 동안 지급한 임금 총액 있잖아. 이걸 뭐로 나누자는 얘기야? 그 총일수엔 89일로 나눌 수도 있고 90, 91, 91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나누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누면 뭐가 나온다? 그게 바로 평균임금이라는 게 나오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료에 보면 평균임금 계산한 게 거기 숫자로 다 예를 들어오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와 있죠? 퇴직일이 언제랍니까? 2020년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일부러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2020년 4월 1일 날 뭐 했답니까? 퇴직이랍니다. 이날이 퇴직일이랍니다. 그럼 이 퇴직하는 게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날이야. 이전 몇 개월 동안에 3개월 동안에 얼마나 임금이 지급됐답니까? 그때 3개월 임금 총액은 얼마로 계산했죠? 임금 총액. 우리 기본서에 있는 거하고 약간 달라요. 왜냐면 날짜가 달라져서 그래. 2020년은 며칠까지 있다 그랬죠? 2월 달이 29일까지 있고 전번에 있던 책에는 우리 기본서에는 28일 있는 거로 계산했어. 그래서 그걸 약간 숫자를 고쳤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3개월 동안에 계산하면 이게 얼마가 나왔죠? 그 금액이 637만 원을 했대. 637만 원이 지급됐답니다. 그럼 이걸 뭐로 나눈다는 얘기야? 이 637만을 총 일수로 나누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3개월 동안에 총 일수로 나누니까 그게 며칠 나왔단다? 2월 달이 껴가지고 며칠로 나왔죠? 31일, 29일, 30일이죠. 그러니까 3월 달 거꾸로 지금 4월 1일 날 퇴직했으니까 3월, 2월, 1월 이거죠. 요 3개월치 이걸 계산했더니 그게 며칠이다? 91일이 됐습니다. 그럼 91일로 이걸 나누라는 얘기입니다. 총일수로 나누라는 얘기야. 나눴더니 얼마가 나왔죠? 7만 원이란 금액이 나왔습니다. 바로 요 7만 원이 뭐란다? 이게 평균임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은 쉽게 생각하면 쉽게 말해요. 내가 오늘 퇴직한답니다. 그럼 직접 몇 개월 동안 받은 임금이 있다? 3개월 동안 받은 총임금이 있을 겁니다. 그걸 뭐로 나눴다? 그동안 근무한 요 3개월 동안의 날짜로 총일수로 나눠버렸다. 그랬더니 뭐가 나왔죠? 7만 원. 이건 무슨 뜻이죠? 일당이란 개념이 되죠. 그러니까 평균 낸 일당의 개념입니다. 내가 지난 3개월 동안 급여를 받았는데, 임금을 받았는데 그 임금 총액을 갖다가 총 날짜로 나눴으니까 결국은 하루당 평균 얼마에 되는 금액을 받았다. 하루당 평균 임금이 얼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균 일당 받은 게 7만 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요 7만 원을 뭐라 부른다? 평균 임금을 합니다. 그럼 이 평균 임금에다가 며칠 치죠? 30일치를 계산합니다. 31분. 그럼 이거다 곱하기 30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곱하면 30을 곱하면죠? 7, 3, 21. 그러면 얼마 되죠? 21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올 겁니다. 이
요게 뭐하기 위한 바로 퇴직급여로 지급하려고 어디에서 요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에서 여러분들에게 퇴직금으로 주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1년 동안에 얼마씩은 주란 얘기야. 최소 210만 원 이상은 퇴직금으로 계산하라는 겁니다. 근데 근로했던 근속기간이 몇 년이 되냐? 10년 동안 일했으면 계속 근로기간이 10년이면 여기다 곱하기 뭐란 얘기야? 10년, 10을 곱하라는 얘기입니다. 1년 동안에 요 31분을 1년치로 주란 얘기입니다. 하루 일당으로 계산한 평균 임금의 며칠째에 해당하는 거? 30일째에 해당하는 금액. 이걸 뭐라 본다? 이걸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한 데한 대가로서 뭘 주겠다? 급여로 주겠다는 확정된 급여입니다. 요 210만 원. 근데 최소한이 210만 원이지 꼭 210만 원만 주라 이건 아니야. 최소한 210만 원 이상을 뭐로 주란 얘기야? 퇴직 급여로서 지급하는데 여기다 곱하기 계속 근로기간. 이건 계속 근로기간이라 그래. 그래서 계속 일한 계속 근로기간. 다른 말로 기본세는 근속연수라고 써놨는데 근속연수는 실무에서 말하는 표현이고 우리 법률용어로 쓰자. 계속 근로기간. 몇 년 일했죠? 10년. 그럼 곱하기 10 하면 얼마가 되죠? 210만 원인데 10년 동안 일했으면 1년에 210만 원씩 주는 거니까 10년 일했으니까 2,100만 원을 지급하라. 이게 여러분들에게 퇴직하는 당일날 여러분들에게 줘야 될 실제 금액입니다. 요 2,100만 원 이상이 되는 금액을 10년 동안 일한 사람에게 요 평균 임금의 30일치를 곱한 금액에다가 근속기간을 곱하라는 얘기죠. 근데 딱 10년만 일하는 게 아니잖아. 어떻게 일하죠? 10년에다가 6개월을 더 일했대. 그럼 10년치에다 몇 개월치도 줘야 돼? 플러스 6개월치도 줘야 됩니다. 물론 1년 미만만 일했을 때는 퇴직급여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랬어. 그런데 1년 이상이라면 1년 1개월치 일했으면 1년에다가 1개월치 합쳐서 줘야 됩니다. 그럼 1개월치라는 거 어떻게 되죠? 날짜로 나눕니다. 365일일 때는 365일. 올해 같은 경우 360일이면 360일. 근데 통상은 365일 중에서 며칠 일했느냐 나오죠. 올해 같은 경우는 366일이 되겠죠? 윤달이 하나 꼈으니까. 그죠? 그럼 그거에 1개월 일했다. 그랬더니 요새 그래서 추가적으로 1개월을 더 일했단다. 그럼 1월달 일 더 했단다. 그럼 1월달 1개월은 며칠이죠? 30일. 그럼 366일분에 31일치. 요걸 다시 10년치에다가 요거 1개월분이라는 건 요거만큼을 더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금 산출했죠. 210만 원 곱하기 그거에 366분의 31일치. 거기 1개월치죠. 그만큼을 더 주면 됩니다. 정확히는 그렇게 해서네. 그래서 10년치 계산한 거 2,100만 원이죠. 거기다 더하기 210만 원이 1년치잖아. 1년치에 몇 개월 일했죠? 1개월. 그게 366일분에 1개월. 1월달만 일했으면 그게 31일. 2월달만 일했으면 29일. 그죠? 3월달 일했으면 또 31일. 4월달 일했으면 30일. 그 실제로 근무한 그 날짜를 다 더하면 돼. 그래서 그 날짜에서 만약에 6개월 일했다. 그럼 6개월이면 1월달부터 6개월 동안 일한 날짜 있죠? 그걸 다 더해서 366번에 그 합친 날짜. 합친 그 날짜들 몇 달 동안 일했는지 그 일수를 더해주면 그게 1년치로 계산한 거에서 1년치 중에서 실제로 제한 날짜. 그만큼은 요 금액에다가 플러스해서 더 더해서 지급하면 된다. 그래서 10년 그다음에 6개월 일했다. 그럼 10년치 플러스 6개월에 해당하는 요 금액을 합산해서 주면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급하는 게 뭔가 이게 이미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만둔다? 그럼 이 사람이 10년 6개월 일했다? 그러면 최근에 언제 퇴직일 기준으로 3개월 동안에 얼마의 임금을 받았냐 임금 총액을 계산하고 그 임금 총액을 뭐로 나눠서 총일수로 나누면 하루 일당 얼마라는 금액이 평균치가 나올 거고 하루 평균치가 3개월치의 평균치입니다. 하루 일당. 그게 나오면 이 돈에다가 실제로다가 며칠치를 곱한다? 30일분을 곱합니다. 그럼 사실은 하루가 7만 원이니까 30일을 곱한다는 건 거의 한 달치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이런 거에 대해서 요 30일분은 바로 요 한 달치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일했으면 여기다 또 10년을 곱하면 되는 거고 거기다 6개월치가 있으면 6개월을 더 더해서 주면 된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바로 뭐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에서 실제로 지급할 급여가 저렇게 이미 확정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정해서 주겠다. 요거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는 저걸 정해져 있다. 요 셈이고 반면에 요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요거는 뭐가 정했답니까? 사용자가 부담해야 될 부담금이 이미 확정돼 있답니다. 그러면 자 아까 DB에서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준이 이미 사전에 결정돼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DC에서는 사용자가 부담할 부담금의 수준이 이미 확정됐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아까 사용자가 부담한다는 부담금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자, 얼마를 갖다가 요 퇴직연금 사업자 계정에다 돈을 넣어놔야 되느냐? 누가? 사용자가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이게 얼마가 있느냐? 이게 이미 정해진 거고, 그러면 얼마를 급여로다 줄 거냐? 이거는 확정되지 않았답니다. 그건 좀 이따 설명할 거고, 그럼 이때 사용자가 퇴직연금세에 지급해야 되는 그 부담금이 요거다 넣어줘야 돼. 이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됐다 그랬죠? 얼마로 확정됐더냐? 연간 임금 총액에, 이제 요게 아니고 두 번째는 연간 임금 총액. 그 연간 임금 총액 하면은 1년 동안에 받은 금액이죠. 몇 개월치가 아니고 요 3개월치를 따지는 게 아니고 지난 1년 동안에 퇴직하는 날 기준으로 따졌을 때 지난 1년 동안에 얼마라는 임금을 받았느냐, 그 임금 총액을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1년치를 연금 총액을 계산했습니다. 그럼 연간 임금 총액이 총 얼마 받았느냐? 예를 들면 1,200만 원을 받았다 이렇게 가정해봐. 그럼 1,200만 원을 받았다면 영리치기죠. 요거에 얼마?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그 연간 임금 총액 12분의 1이면 결국 몇 달치야? 한 달치 개념이야. 근데 이 한 달치 그럼 얼마죠? 100만 원이 되겠죠. 1,200만 원을 12로 나누면 100만 원이죠. 요 금액. 요 금액이 뭐가 된다? 요게 실제로 사용자가 퇴직연금 사업자 계정에다가 부담금으로 집어내야 될 돈이랍니다. 요것이 이미 확정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1,200만 원의 12분의 1이라는 요 연간기축의 12분의 1 이거는 이 100만 원하고 그걸 2,400으로 눕히자. 100만 원은 너무 작다. 그죠? 2,400만 원으로 계산하죠. 그럼 2,400의 12분의 1가 얼마죠? 200만 원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이 돈하고 요거 31번 평균 임금의 30일치인 210만 원하고 이 200만 원하고 차이가 뭐더냐? 10만 원 차이라는 게 그게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더냐? 잘 들으세요. 중요한 겁니다. 평균 임금을 계산한 요거는 퇴직일 기준으로 3개월치의 평균 임금입니다. 하루 일당. 그리고 그걸 30일 곱한 한 달치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결국 퇴직하기 직전 3개월치를 평균 낸 한 달치. 그 개념이야. 그게 210만 원이 나온 거죠. 반면에 요거 연간 임금 축의 12분의 1이라는 요 금액 200만 원은 1년치 전체 평균 낸 거에 평균 내 한 달치란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퇴직하기 3개월치를 평균 낸 한 달치하고 요 1년 동안에 전체 받은 임금 총액의 12분의 한 달치하고는 어떤 개념에서 차이가 날까? 만약에 퇴직하기 직전에 급여가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1년 동안에 받은 급여는 둘 다 똑같이 받았는데 이 사람은 퇴직하기 직전에 3개월치 급여가 왕창 늘어났습니다. 그럼 뭐가 늘어난 거야? 평균 임금이 왕창 늘어납니다. 그죠? 왜? 3개월치만 가지고 평균 임금을 계산하다 보니까 3개월 동안 받은 급여가 많았다면 그때는 뭐 한단다? 나중에 평균 임금 계산하는 이 일당이 액수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 금액에다가 뭘 곱했다? 30일치를 곱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 근속연수를 다 곱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결정은 뭐로 난다? 퇴직하기 3개월 전에 얼마를 많이 받았느냐? 그게 내가 그동안 근무했던 전체에 대한 퇴직금의 총액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소리입니다. 반면에 밑에 건 그게 아니고 지난 1년 동안에 얼마를 받았냐? 전체를 합쳐서 거의 12로 나눴으니까 1년치 평균 금액이 됩니다. 그러면 위가 더 유리한 걸까요? 평균 연봉을 계산하면 위쪽이 더 유리할까요? 밑에 쪽인 이 연간임금 축의 15분이 더 유리할까요? 그거는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종전에 3개월 이전에는 급여를 많이 받다가 마지막 3개월 퇴직할 때는 급여가 확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평균 임금 계산한 건 확 줄어들어 버립니다. 1년치 평균보다도 그죠? 그걸 360으로 나눈 것보다도 오히려 이 평균 임금이 일당이 3개월 동안에 요때 받은 급여가 그 전에 받았던 급여보다도 툭 떨어졌으면 이때는 평균 임금의 계산이 뚝 떨어지는 거고 그럼 퇴직금 계산할 때도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임금 피크제라는 게 있습니다. 임금 피크제가 뭐죠? 나이가 먹을 만큼 근속연수가 많아질수록 임금이 뭐죠? 통상 올라갑니다. 물론 성과급여라는 걸 이제 무시하고 근속연수로 따지면 올라가죠, 임금이. 이 올라갔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올라가면 더 이상 올립니까? 안 올려줍니다. 옛날에는 계속 올라갔는데 요새는 안 그럽니다. 일정이 되면 너 퇴직할래? 아니면 계속 있는 대신 임금 낮출래? 랍니다. 낮추겠답니다. 그러고선 계속 근무합니다. 이게 임금 피크제라고 하죠. 그럼 임금 피크제로 계산하면 잘 보세요. 퇴직하기 직전 여기서 임금을 계산, 이때 이제 퇴직금을 계산하면 여기서부터 3개월치 계산한 이거는 상당히 액수가 높겠죠.
요거 상대죠. 그리고 그걸 그동안 전체 이런 거 전체에 대한 걸 요거로 계산하기 때문에 요때보다도 이때는 월등 높아졌고 높아진 이 3개월치에서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평균임금 계산한 일당은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반면에 어디서 계산했어? 여기서 그만둔다고 해서 여기서 3개월치 계산하면 요거에 대한 평균임금이 나옵니다. 그럼 수준이 보십시오. 이거는 이렇게 높은 수준에서 요거의 평균임금. 요거는 낮아진 상태의 평균임금. 그럼 요걸 기준으로 여기까지 전체 계산. 요거는 요걸 기준으로 이 전체를 계산해 버립니다. 그 요때 퇴직하는 사람은 무지하게 억울해집니다. 왜? 임금이 뚝 떨어진 데서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평균임금이 뚝 떨어져 있으니까 그걸 전체 그동안 이런 거에 다 합산하다 보니까 엄청난 손해가 나갔죠. 그래서 평균임금 계산할 때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더냐? 여기 임금 피크에 올랐을 때 뭐 하더냐? 통상 중간정산 해버립니다. 보고서 중간정산 해버려. 그러니까 이 동안에 있던 것들은 6월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으로 이거 다 정산해서 미리 받아버려. 그리고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잖아. 그죠? 그러면 이때는 그냥 어떡할 거야? 포기해야지 그냥. 가다가 나중에 이때 퇴직금 받을 때는 결국 일을 하면 할수록 퇴직금이 줄어드는 그런 경쟁에 왔어야 한다. 이게 평균임금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연간 임금 추계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하면 이건 1년치 전체 평균의 12분의 1에 되는 금액 요거를 부담금으로 사용자가 납입하랍니다. 그럼 어디서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냐? 그거하고 여기서 사용자가 퇴직연금 사업자에다 이 집어넣는 이 돈의 성격이 두 가지로 확 달라집니다. 첫째는 defined, 그러니까 베너피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에서는요. 이때 부담금으로 사용자가 퇴직연금 사업자한테 납입하는 그 통장에다 집어넣는 돈, 이렇게 집어넣는 이 돈은요. 누구 돈이더냐? 사용자 돈입니다. 중요한 거야. 이때 부담금은 이때 DB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대해서 이 사용자가 일정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서 이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어디다 넣는다? 이 퇴직연금 사업자가 설정한 은행 계좌 통장식으로 통장이 있는데 거기다 돈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때 그걸 부담금이라는데 이 부담금은 누구 돈이다? 아직은 사용자 돈이라는 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핵심입니다. 사용자 겁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여기다 통장을 만들어서 넣어놓고 뭐 하더냐? 그걸 지가 운용을 합니다. 이때 운용한다는 게 뭐죠? 자기가 그걸 굴린다는 얘기입니다. 뭐 하려고? 수익을 더 올리려고. 그냥 은행에다 돈 넣어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굴려서 이자를 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상품을 누가 만들어내죠? 바로 퇴직연금 사업자가 연금 상품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상품을 만들어내. 그래서 누구한테 파는 거야? 사용자한테 파는 겁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사업자가 여러 개였잖아. 그럼 지들이 상품을 만들어서 누굴 찾아가죠? 사용자한테 찾아갑니다. 가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 우리 퇴직연금 사업자 우리 회사에 당신들 그 퇴직급여를 여기다가 적립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요러요러한 상품이 있으니까 이 상품에 가입을 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이거 뭐 한다니까 그걸 잘 운용을 해가지고 불려가지고 여러분에게 수익을 내주겠습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그걸 잘 골라서 선택을 지가 해. 이 상품에 가입할지 이 상품인지 이 상품인지 찍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수익이 잘 나면 자기가 그만큼 돈이 높아지는 겁니다. 사용자가 돈이 지가 늘어나는 거지 그게 가입자인 근로자의 돈이 늘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 사용자 지가 수익이 내면 지 수익이 나는 것이다. 요겁니다. 그럼 나중에 수익을 냈죠. 그러면 매년 일정한 금액을 계속 적립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친구가 계속 근무하면 근무하는 것만큼 계속 매년 적립을 해야죠. 아까 얼마 적립한다고 했어? 일정한 금액을 적립합니다. 꼭 저 평균임금의 30일치는 퇴직금으로 주는 거지만 그 돈을 다 적립하는 건 아닙니다. 수익이 많이 나면 어떻게 될까? 적립금액이 줄어듭니다. 어차피 늘어났으니까 나중에 줘야 될 금액은 확정돼 있잖아. 급여는 확정돼 있죠? 얼마? 평균임금 계속 걸린 기간 1년치에 대한 31분의 평균임금. 이건 이미 급여를 주기로 확정돼 있는 거니까 금액은 정해져 있고 여기다 집어넣는 돈은 이 적립금이 자꾸 늘어나는데 그 적립금이 이율이 늘어나거나 운용을 잘해서 재산이 부풀려지면 그때는 적립하는 금액도 줄어들면 돼.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나게 수익이 났어. 못한다? 환급도 받습니다. 돌려받습니다. 지금 이번에 올해는 돈 안 넣어도 돼. 올해는 워낙 이 돈이 늘어나가지고 거꾸로 회사가 그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어. 한없이 적립할 필요는 없잖아. 줄 돈만큼만 적립하면 되니까 굳이 오버되는 돈은 오히려 환급도 받을 수 있는 거. 누가? 사용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따라서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는 건 그 돈은 누구 돈이다? 사용자 돈입니다. 그때 납입은 어디다 한다? 퇴직연금 사업자가 설정한 그 상품 계좌가 있고 그 상품들 중에 마음에 드는 걸 골라가지고 지가 가입합니다. 근데 이 상품의 문제점이 실무로 돌아가면 뭐가 문제되냐? 이 상품은 나중에 퇴직급으로 지급할 그걸
이제 만드는 상품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최우선입니다. 안정성이라는 건 투기 상품에는 못 집어넣게 합니다. 예를 들면 어디가 제일 안전하죠? 정기예금, 그죠? 은행의 정기예금 이율 1년 뭐 1.5% 이럴 때는 정기예금들 가입합니다. 그럼 이 돈은 어쨌든 은행이 망하지 않는 한 뭐 할 수 있어? 찾을 수 있잖아. 정기예금. 어떤 게 제일 위험하죠? 투기 상품, 주식 같은 거. 그죠? 그래서 주식 같은 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잖아. 그건 투기 상품이죠. 그런 건 우리가 위험성이 더 높다고 그러죠. 그래서 은행 같은 데다 정기예금 넣은 거. 그래도 조금 그래도 그보다 좀 덜 위험한 건 국채나 그런 것들. 국채 같은 건 어느 정도 안정돼 있잖아. 근데 그 채권도 이자가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그러죠. 어쨌든 그런 국채 같은 거, 지방채라든지 이런 채권매의 뜻입니다. 따라서 일단은 은행에다가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으로 드는 거 또는 어떤 거 국채나 지방채 같은 채권을 매입하는 거 또는 회사 사채 이런 거 매입하는 거 또는 조금 더 위험해지면 주식 같은 데도 투자하는 거 또는 현물 투자해가지고 어떤 부동산 같은 걸 사가지고 그 부동산을 그래서 또 요새같이 아마 서울에 있는 집 사놨다면 그죠? 거기다 투자했다면 돈 꽤나 벌었을 거야. 그죠? 어쨌든 그런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 근데 그거는 위험 투자라고 해서 그건 최소한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일정한 그런 것을 상품을 누가 만들었어? 퇴직연소자가 이런 데다 투자하는 거, 이런 데 투자하는 거, 이런 데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골라서 가입하는데 대부분이 90%가 안전자산에 투자합니다. 아까 말한 어떤 것들 예적금 같은 거 대부분이 거기가 90%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가 주식에 투자하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안전자산에 투자하니까 연 수익률이 얼마 나오더냐? 현재 평균 보니까 약 1.1에서 1.8% 정도. 2%를 넘지 못해요. 연간 수익률이 2%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1 내지 1.1 내지 1.8 정도. 그래서 주식값이 많이 올랐을 때 그때는 1.8 정도. 주식값이 많이 떨어졌다 1.1 정도. 그리고 그냥 안전자산으로서 아까 예금에 적하면 1.5% 정도. 근데 요새 은행 이자가 자꾸 떨어지니까 오히려 더 떨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1년 동안 뒤지라고 운영했더니 수익률 몇 프로 낸답니까? 2%도 안 나는 이게 우리나라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고 이 연금을 운용하는 데서 퇴직연금 걸 운용하는 이 운용에서 현재 상품이 상당히 심각한 게 그건데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안전자산에 거의 90%가 투자하고 위험자산 주식 같은 데는 10% 정도밖에 투자하지 않는 그런 안정한 그런 안정적인 그런 상품에 투자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 이것이 우리나라 현재 문제점이라는 거. 일단 거기까지는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사용자가 일단 부담금을 퇴직연금 사업자 그 만든 상품 거기다 지가 투자를 해가지고 일단 수익률이 오르면 그건 사용자 자기 수익이 오르는 거야. 그리고 줘야 되는 지급하는 금액은 수익이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퇴직금 더 줍니까? 아니요. 퇴직급여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나 그랬죠?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며칠 30일분이 210만 원 곱하기 근속연수 이 금액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이고 이건 정해져 있는 거고 다만 그걸 사용자가 얼마나 좋은 그 상품에 퇴직연금사업자가 설정한 그 상품에 얼마나 좋은 걸 잘 찾아 들어가서 지가 수익을 얼마나 내느냐 그거에 따라서 사용자가 부담에 대한 부담금이 그 다음 연도에 줄어들 수도 있고 손해봤으면 더 많이 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핵심입니다. 그럼 반면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 사용자가 퇴직연금에서 내는 부담금 있잖아요. 이 부담금이 결국 누구 돈이 되냐? 가입자 돈입니다. 가입자 겁니다. 미리 주는 거와 똑같은 거야. 자, 근로자한테 줘야 될 돈을 근로자한테 지금 주는 게 아니고 나중에 퇴직급여를 주려고 어디다 내는 거야? 요 퇴직연금 사업자가 여기 이제 있는 그 계좌에다 사용자가 일단 돈을 넣어줍니다. 근데 그건 누구 거더냐? 가입자 몫의 그 은행 계좌에다가 돈을 넣어주는 성격이 됩니다. 그게 바로 부담금입니다. 얼마씩 넣어주죠?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그래서 이 친구의 연간 임금총액 있죠?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그거를 미리 퇴직연금 사업자 이 통장에다 일단 넣어줍니다. 그럼 이 돈은 누구 돈이다? 사용자 거 아닙니다. 아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그 넣은 부담금에 적립된 적립금은 사용자 거라 그랬죠. 반면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서 이 부담금이 적립된 적립금은 누구 돈이다? 가입자 돈입니다. 따라서 이 운용권은 누구한테 가지고 있다? 그건 가입자가 합니다. 따라서 일단 가입자가 누가 넣어준 돈?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 계정 그 통장에다가 넣어준 돈을 누가 관리한다? 가입자가 지가 운용을 합니다. 지가 운용한다는 건 지가 상품을 고릅니다. 어떤 상품에 갈 건지 들어온 돈 갖고 이걸 여기다 투자할 건지 이 상품에 투자할 건지 여기다 투자할지 그걸 누가 선택한다? 가입자 지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가 선택을 잘했어. 그럼 나중에 퇴직할 때는 뭐가 늘어났어? 이제 돈이 왕창 늘어났죠? 더 커졌죠? 12분의 1, 연간 임금체 12분의 1씩 들어온 돈들 있잖아. 그 돈 들어온 걸 지가 관리를 잘해가지고 퇴직할 때 그 돈이 왕창 늘어났으면 지가 많이 가져가는 거고, 만약에 갈 때 만약에 지가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손해가 났어. 그럼 퇴직금이 뭐죠? 쫄아들어 버립니다. 이만큼밖에 안 되는 그것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 이거는 누가 하는 거? 가입자가 지가 운용하는 거. 이거는 확정 기회형 퇴직연금제입니다. 그래서 뭐가 확정됐다는 거야? 사용자가 내야 되는 부담금 수준 얼마?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에 한다는 거면 이거는 확정돼 있어. 그러니까 그건 일단 무조건 넣어주란 얘기야. 그럼 넣어주면 그 돈 갖고 그 돈 누가 운용한다? 가입자 지가 운용하겠대. 이때 가입자가 누구죠? 근로자들 중에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을 가입자라 합니다. 그 근로자고 가입자 개념 정리. 근로자는 아까 일하는 그 회사의 노동자들, 그건 근로자. 그 중에 뭐에 가입한 사람들?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들. 그 사람을 뭐라고 한다? 그것만 가입자랍니다. 그래서 근로자 중에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를 뭐라 부른다? 가입자. 그래서 그 가입자가 지가 상품을 지가 고르고 지가 운용하는 거. 이거는 확정 기회형 퇴직연금제도. 그러니까 뭔 확정돼 있고 사용자가 부담해야 될 부담금 수준만 확정돼 있고 나중에 퇴직급여는 얼마나 받을 것이냐. 이거는 누구의 능력에 달려 있는 거야? 가입자 지 능력에 달려 있어. 지가 운용을 얼마나 잘할 것이냐. 어떤 상품을 선택해서 지가 어떻게 운용할 것이냐. 이것만 이제 가입자가 지가 할 수 있는 거. 그거는 확정 기회형 퇴직연금제도. 반면에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뭐 하는 거? 사용자가 퇴직연금 사업자한테 일정한 부담금을 납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 돈은 누구 돈이다? 사용자 자기 돈이지. 아직은 가입자 돈 아닙니다. 가입자 건 아직 아니야. 사용자 돈이야. 그러니까 운용도 누가 한다? 사용자 지가 합니다. 그래서 운용을 잘해가지고 이익이 많이 났다. 그러면 나중에 자기가 여기다 내야 될 부담금 그 금액이 줄어듭니다. 어차피 액수가 많아졌으니까. 대신 나중에 가입자가 나중에 찾아가는 급여는 뭐였죠?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로 정해져 있죠? 아까 말한 31분의 평균임금 곱하기 계속 근로기간. 요 금액은 정해져 있어. 따라서 이 사용자가 운용을 잘해서 이 적립금의 액수가 늘어났다고 해가지고 그게 가입자한테 더 많이 줄 거냐? 모르지. 사장님이 보너스라고 더 주는 건 지 맘이겠지만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것이고 그건 어차피 누구 돈이다? 사용자 자기 돈입니다. 그래서 운용을 잘해가지고 지가 이익을 내면 지가 이익을 보는 거. 요거는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아셨습니까?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그거라는 거. 요게 먼저 머릿속에 정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무슨 말인지를 정리하지 못합니다. 핵심은 요거에 달려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한번 용어 정의 있는 걸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사용자는 아까 누굴 말한다 했죠?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하는 회사에 있는 이사나 대표이사나 이런 사람들을 여기서 사업 경영 담당자로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오너를 말하고 이 사업 경영 담당자는 대표이사나 이사 등을 말한다.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묶어서 말하자 사용자. 한마디로 회사. 우리는 회사 하면 이게 사용자가 됩니다. 반면에 근로자 아까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무슨 목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자기가 이런 노동의 대가로서 받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 줄여서 사업이라 한다 그랬어. 사업이나 사업장에 뭐하는 자? 근로를 제공하는 거,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들. 이분들을 우리가 근로자라 하자. 이 근로자라는 개념은요. 우리 근로자 퇴직급여 보전법에는 뭐라 됐다냐? 그냥 무슨 법에 있는 거? 근로기준법에 있는 근로자를 말한다. 이렇게 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말하는 근로자라는 개념은 결국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거지. 이건 근로자 퇴직급여 보전법에서 규정한 근로자 개념이 아니야. 그러니까 원래는 근로자라는 개념은 따로 정리하지 않고 어디 있는 걸 끌어다 쓴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를 여기서도 근로자를 한다. 이 법에서도 근로자를 한다. 이 뜻입니다. 근데 가입자는 그 근로자 중에 뭐 한 사람?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만 가입자입니다. 자, 여기서 조심할 거. 그럼 퇴직연금제도라 그랬으니까 어디에 있는 것? 퇴직금 제도에서는 누가 없습니까? 가입자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무슨 말만 써? 그냥 근로자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중에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중간정산할 때 누가 한다? 근로자에게 중간정산한다 그러지. 이 퇴직금 제도에서는 가입자에게 중간정산한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퇴직금 제도에서는 가입자라는 개념이 없어. 어디에 가입한 거? 퇴직연금 사업자한테 여기에 가입해야지만 가입자가 되는 건데 가입 안 했잖아. 퇴직금 제도는 여기에 가입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뭐라고 한다? 그냥 근로자라고 씁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해 있는 근로자만
가입자라 부르고 그렇지 않고 퇴직연금제도가 아닌 퇴직금제도에 있는 이런 제도에서는 가입자는 개념이 없고 근로자는 개념을 쓴다. 그걸 구분하는 거죠. 그다음에 퇴직연금사업자는 뭐 하는 사람? 운용관리 업무 또는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랍니다. 그럼 퇴직연금사업자는 어디에 나올까요? 여러분들 자료 쭉 넘어가서 몇 페이지까지 가느냐면 뒤에 1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료의 핵심 정리 14페이지에 보시면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대상자 고용노동자 등록한 자를 말한다 그랬죠? 누가 등록할 수 있대? 거기 1, 2, 3, 4, 5, 6, 7 하고 쭉 나오죠? 그건 다음 주에 정리할 건데 하여튼 이 사람들이 뭐가 된다? 퇴직연금 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14페이지. 그 14페이지에 있는 거기 나오면 뭐 투자 매매업자, 투자 중개업자, 집합 투자업자, 보험회사, 은행,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새마을금고 중앙회,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은 상시 30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그런 데서만 이런 퇴직연금 사업자가 될 수 있다. 그것도 시험 문제 났던 건데 어쨌든 신탁업 인가를 받은 자 신탁업자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여러 명들이 뭐가 될 수 있다? 퇴직연금 사업자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게 누구죠? 은행 또는 보험회사입니다. 가장 흔한 게 은행, 보험회사잖아. 바로 은행이나 보험회사들이 뭘 차린다? 걔들이 퇴직연금 사업자가 돼서 고용노동부장에게 등록을 하면 자기들은 퇴직연금 사업자가 돼가지고 뭐 할 수 있죠? 퇴직연금을 팝니다. 그러니까 연금 판다는 건 연금 상품이죠. 그래서 연금 상품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각각 사용자를 찾아다니거나 또는 가입자들을 찾아다닙니다. 가지고 뭐라는 거야? 우리 쪽에 너희들 거 퇴직금 그거 우리한테 가입하라. 우리한테 가입하라. 그래서 영업을 하러 돌아다니는 게 누구다? 퇴직연금 사업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들이 받아가지고 뭐죠? 첫째, 아까 상품을 만들어서 판다 그랬죠? 그게 운용관리 업무예요. 상품 만들어서 파는 게 그게 운용관리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상품을 만들어서 그걸 여러분들 가입하십시오. 여러 상품을 만들어. 그게 운용관리 업무. 그럼 자산관리 업무라는 것도 뭐 하는 걸까? 자, 나중에 뭐 해야 되죠? 돈이 적립이 되잖아. 어디다? 여기 계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계정, 계좌, 우리 제일 쉬운 건 통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통장을 만들어. 그 통장에다 그 계정에다 뭐죠? 돈이 들어오잖아. 그 돈을 누가 관리해야 돼? 퇴직연금 사업자가 지가 관리를 해가지고 나중에 뭐도 줘야 돼? 가입자한테 급여 줘야 되죠?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줘야 되죠? 그거 통장 관리하는 거. 그거는 뭐란다? 그건 자산관리 업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용관리 업무는 수익을 내기 위한 그런 상품 만들어서 파는 거. 그런 것들은 운용관리 업무. 그 통장을 갖다가 돈 들어온 거, 부담금 들어온 적립금 있죠? 이 적립금 통장, 나중에 퇴직급여 주는 통장. 요 통장 관리하는 건 뭐라고 한다? 그건 자산관리 업무. 그래서 운용관리 업무, 자산관리 업무라는 걸 요걸 누가 한다? 요 퇴직연금 사업자라는 자가 지가 그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을 만들어서 팔고 그 상품을 지들이 운용을 관리해가지고 또 통장 관리 같은 걸 합니다. 근데 뭘 떼가죠? 대신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거 관리하는 거, 관리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받죠. 이 수수료를 누가 내느냐? 이것도 좀 이따 나와. 어떤 때는 사용자가 내야 되고 어떤 건 가입자가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놈의 수수료가 장난이 아닙니다. 대략 몇 프로 되느냐? 0.4% 됩니다. 수수료가 연리 0.4%입니다. 아까 수익률 몇 프로 낸다 그랬죠? 1.1 내지 1.8, 2%를 못 냅니다. 현재 수익률이. 그중에서 지들이 또 관리했다고 몇 대 간다? 그 관리 업무 비용 수수료를 또 떼어갑니다. 얼마 정도? 0.5. 그럼 대략 따져봐. 1%, 1.1%도 있다고 그랬어. 그럼 1.1% 수익 냈는데 0.4%를 떼어가면 몇 프로 남는 거야? 0.7% 남는 건가? 0.7%면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국 뒤져라고 넣어놨더니 물가 상승률만 안 된다는 건 결국 뭐 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놈의 수수료 따가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지들은 할 일도 별로 없었으면서 왜?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게 90%라고 그랬잖아. 위험자산이 실제로는 10%밖에 투자 안 하잖아. 호지라면서 뭘 관리한 걸 그렇게 많이 해줬다고 0.4%씩이나 뚝뚝 떼어가면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액수가 이것도 쌓이면 장난이 아니에요. 그건 매년 따갑니다. 그럼 수익률은 몇 프로 내놓고 겨우 1.1% 내놓고선 0.4%씩 뜯어간다? 수익률 난 거에 약 30%를 뜯어가는 거잖아. 이걸 보고 뭐란다? 도둑놈이라고 합니다. 그죠? 수익률 내놓은 게 그거에 30%를 수수료 또 떼어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수료 떼고 못 떼고 하고 하면 여러분들 가져갈 돈이 결국 원금이라도 그냥 찾아가는 것밖에 안 된다. 실제로 물가 상승률에 비하면 결국 마이너스가 될 개념도 있다. 이게 현재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 그겁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왜 그런다 그랬죠?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게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근데 그걸 또 무시할 수는 없어요. 안전자산 말고 위험자산 투자했다가 나중에 쫄따다 망해버리면 퇴직금 한 푼도 없어지게 하나도 없게. 그러면 퇴직금이라는 개념 이미 문제가 생기니까 얘를
안전자산의 90%까지 투자하는 거. 그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너무 우리나라가 뭐 한다는 얘기야? 그런 분석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조금 더 주식 같은 데서 투자하는 건 우리 일반인들은 주식을 모르지만 지들은 말이 뭐야? 전문가라 뭐. 그죠? 펀드 매니저 전문가라 뭐. 그럼 전문가인 놈들이 지들이 잘해가지고 수익률 좀 일반인보다는 높게 내줘야지. 그것도 못하면서 그냥 관리하듯이 하면서 수익률이 1%대로 나온다는 건 이건 사실은 회사들이 일 안 하고 있다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기 나는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열심히 일 안 한다는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수수료만 열심히 뜯어가고 있다. 이게 현재 문제점이라는 거 그렇게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게 이제 퇴직연금 사업자가 하는 일.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임금이든 봉급이든 묻지 않아. 명칭을 묻지 않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다 임금을 하자. 근데 왜 평균 임금을 계산하죠? 아까 뭐 하려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에서 요것 때문에 그래. 확정급여형 퇴직에서 그때 사전에 미리 지급할 급여가 확정돼 있다 그랬죠. 그때 지급할 급여를 계산하는데 무슨 임금을 쓴다? 평균이라는 개념을 쓴다는 거. 그래서 평균 임금이라는 개념은 뭐 하는 데 쓴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에서 그 급여 지급할 급여가 확정됐는데 그 확정되는 급여를 계산할 때 뭘 쓴다? 평균임이라는 개념을 쓴단다. 그래서 평균임이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사유는 두 가지가 있다. 중간정산에서 아까 피크제 했을 때 여기서 중간정산 한다 그랬죠? 이때 계산하는 게 이게 바로 중간정산이에요. 그래서 중간정산이라는 건 이런 임금 피크제에서 여기서 그동안에 내가 일한 건 미리 정산하자. 미리 퇴직금 받자. 그러고 나머지 잔액이 되는 건 나중에 계산하자. 요때 중간정산 등을 요때 할 때 이거죠. 그게 또 사유가 발생한 날이야.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퇴직하는 날, 퇴직일이죠. 이게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몇 개월 동안 그 이전 3개월 동안에 뭐한 거?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이겠죠. 그동안 받은 임금 총액 그걸 뭐로 나눴다? 그 3개월에 날짜 하루하루 날짜로 나눈 89일부터 92일 사이 89, 90, 91, 91 요 숫자로 나누면 그게 뭐가 나온다? 일일치, 하루치 평균 임금이라는 게 나온다. 하루치 평균 임금이야. 그걸 계산해가지고 거기다 며칠을 곱한다? 31분을 곱해버립니다. 그럼 이게 뭐야? 1년치에 관련된 1년 동안 이런 거에 대한 여러분들에게 줘야 될 퇴직급여로서 확정된 겁니다. 그래서 이 7만 원에다가 30일 곱하란다? 그러면 나온 210만 원이 이게 며칠이다?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일한 퇴직금으로 주겠다는 급여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일한 기간이 몇 년이죠? 10년 동안 일했다. 그럼 곱하기 10. 15년 동안 일했다. 15년 보면 돼. 거기다가 나머지 그 1년 그다 플러스 며칠 더 일했다. 그럼 일한 건 365분에 며칠치 일. 요 일한 것만큼 그 비율만큼은 또 얹어서 더 줘야 되겠죠. 어쨌든 그렇게 계산해서 지급하는 이 금액이 어디서는 이미 확정돼 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에서는 그 금액이 이미 확정돼 있죠. 그래서 줘야 될 급여는 이건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급여는 확정돼 있고 그러면 이때 사용자가 퇴직연금 사업자 계정에다 그 부담금을 납입해야 되거든. 여러분들에게 줘야 될 퇴직급여로 쓸 돈 부담해야 되죠. 이 부담금은 누구 통장이다? 사용자 자기 통장이다. 자기 계좌야. 그래서 자기가 돈 넣어놓고 상품 골라서 지가 상품 선택하고 그래서 지가 운용을 잘하면 나중에 부담금 내야 될 돈이 줄어드는 것이고 워낙 운용을 잘했으면 환급까지 받을 수도 있고 어쨌든 쥐가 운영하고 만약에 운용을 잘못해서 손해가 왕창 났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부담금이 왕창 늘어납니다. 어차피 지가 손해보는 거야. 그래서 장사를 지가 수익률을 잘 올렸으면 부담금 내야 될 돈이 다음에 줄어드는 거고 만약에 수익률을 잘못 내가지고 지가 선택을 잘못해서 손해를 왕창 사용자가 봤다? 그러면 다음에 부담금은 뭐 해야 되고 왕창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지급할 급여보다도 적게 쌓이면 안 되잖아. 일정한 급여에 지급할 일정한 금액은 쌓여야 되니까 그 금액이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 지가 더 채워내야 되고 너무 많다? 많은 돈 중은 지가 조금만 넘겨놔 아니면 돌려받으면 된다. 운용은 사용자가 하는 거. 그거는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입니다. 따라서 급여형 퇴직연금에서는 근로자는 안정적입니다. 가입자는 뭐야? 받을 금액은 지금 내가 계산하면 알아. 아 내가 받을 돈 얼마다? 라는 건 딱 나와. 그러니까 더 받느냐 덜 받느냐 이건 없어. 딱 정해져 있어. 사전에 이미 급여가 확정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부담금을 내야 될 건 그건 정해지지 않았어. 사용자가 부담할 수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 매년 운용 결과에 따라서 부담금 내야 될 건 달라져. 반면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에 내야 되는 그 부담금은 이미 정해져 있어. 얼마를 낸다 그랬죠?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거. 그럼 1년 동안 이 근로자가 받아야 될 연금 작년에 얼마 받았지? 2,400만 원 받았대. 그럼 그게 얼마? 12분의 1. 얼마죠? 200만 원.
그럼 200만 원 요거를 누가 내야 됩니까? 사용자가 여기다 부담금으로 이 통장에다 넣어줘야 됩니다. 근데 그 통장은 누구 통장이다? 사용자 게 아니고 그거는 가입자 겁니다.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에서는 이때 넣어둔 이 퇴직연금 사업자 통장에다 그 돈을 넣어주는데 그 통장은 누구 통장이다? 가입자, 근로자가 설정한 통장입니다. 거기다 돈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럼 그 돈은 이제 누구 돈이야? 가입자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 마음대로 뺄까? 안 됩니다. 함부로 뺄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퇴직금으로 받는 거지. 물론 중간에 일부 정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일단은 가입자 자기 통장입니다. 그럼 누가 운용해야 돼? 가입자 지가 상품을 선택합니다. 어떤 상품을 만들지 잘 선택합니다. 그래서 선택이 나가지고 그 상품이 이 좋은 걸 골라가지고 그 부담금의 적립금이 늘어났습니다. 그 적립금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면 나중에 퇴직금으로 뭐한다? 많이 받는 거죠. 만약에 운용을 잘못해서 손해를 봤습니다. 그럼 퇴직금 받을 때 퇴직급여가 뭐한다? 줄어듭니다. 퇴직급여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는 것. 이게 확정 기여형입니다. 그럼 뭐만 확정이 됐다는 얘기야? 사용자가 이 계정에다 넣어줘야 되는 그 금액만, 그 부담금만 사전에 미리 확정됐습니다. 얼마?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요 금액은 확정돼 있고 요걸 넣어주면 그걸 가지고 운용을 합니다. 아셨죠? 요 차이점만 정확히 알아면 이제 말은 다 이해가 돼. 자, 그래놓고 이제 근로자가 그 평균 임금에서 하나 더 볼 게 있어요.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평균 임금을 계산한다라는 것도 글쎄요. 3개월 미만이면 원래는 퇴직금 안 주잖아, 그죠? 근데 평균 임금 계산하는 데서는 이게 나오지만 우리 퇴직금하고는 사실 관련 없는 건데 가끔 이것도 시험 문제 나요. 그러니까 기억하자. 임금 총액이 얼마입니까? 300만 원입니다. 며칠 일했답니까? 50일만 일했답니다. 그럼 50일만 일한 사람에 대한 평균 임금은 이거 300만 원 그동안 받은 게 총액이라면 어떻게 계산한다? 그 날짜로 그냥 나눕니다. 임금 총액 300만 원 나누기 며칠 동안 일했어? 50일. 그럼 50으로 나누면 며칠이 되죠? 6만 원. 이게 일당 6만 원 나오는 이게 평균이면 이때는 이렇게 계산한다. 이런 뜻입니다. 말귀를 그 예를 보시면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빠를 겁니다. 자, 급여란 퇴직급여 제도나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예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뭐라 부른다? 이걸 여기서 급여라고 한답니다. 따라서 잘 봐봐. 급여는 원래는 누가 주더냐? 사용자가 줘야 되는 게 맞잖아. 근데 사용자 지가 갖고 있으면 뭐 한다 그랬죠? 엉뚱한 데 써버리고 나중에 퇴직금이 보장이 안 된다 그랬잖아. 따라서 누구한테 맡기죠? 퇴직연금사업자. 여기다가 일단은 적립을 한다 그랬잖아. 돈을 냈죠? 적립이 됩니다. 그걸 나중에 가입자한테 주는 거. 그것이 바로 여기 급여라는 뜻이고 급여는 일시금으로 주는 것도 있고 연금으로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도 있죠? 퇴직금 제도는 누가 주는 겁니까? 원칙적으로. 그냥 사용자가 이 근로자한테 직접 주는 겁니다. 그죠? 이건 퇴직연금 사업자라는 건 연금 제도에만 있는 게 퇴직연금 사업자지. 연금 사업자잖아. 연금 제도가 있는 요것만 있는 거지. 퇴직금 제도는 급여 제도라 그랬잖아. 연금 제도가 아니죠? 급여 제도죠? 요거는 그냥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한테 줍니다. 그래서 회사 사장님한테 내가 퇴직할 때 퇴직금 하고서 내 통장에 또는 봉투에다 넣어주잖아. 그런 게 직접 받는 거. 요거는 퇴직금 제도는 사실은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문제가 뭐냐? 아까 2012년 7월 26일 이후부터 성립하는 회사들 요 이외에서는 얘들은 반드시 DB나 DC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됩니다. 회사가 설립됐죠? 성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DB나 DC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가입을 하도록 의무화시켜놨습니다. 근데 웃기는 게 뭐냐? 가입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가입 안 하면 어떻게 돼? 그때는 뭐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년 내에 징역에 처한다. 그런 말 없습니다. 현재 법에서 이게 참 웃기는 게 1년 내에 DB나 DC 설정해서 가입하랍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처벌 규정 없습니다. 그럼 가입해도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왜 그렇게 했을까? 원래 처벌 규정을 둘까 말까 한참 그 말이 많았어요. 둬야 된다, 안 둬야 된다. 회사가 처음에 설립하면 회사가 어렵습니까? 회사 사정이 좋습니까? 어렵잖아. 대출 같은 거 받아가지고 돈 끌어들여서 회사 설립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힘들어 뒤지겠는데 지금 퇴직금에서 적립금을 넣어야 된다? 아까 부담금 내라 그랬잖아요. 그죠? 어쨌든 DB든 DC든 돈은 넣어야 되잖아요. 여기다. 그죠? 넣어야 되잖아. 지 돈으로 다 직걸 냈든 아니면 근로자를 위해서 돈을 넣어주든 넣어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 안 넣어줬다고 또 처벌까지 한다? 그럼 회사가 존속하겠느냐? 초기부터 그게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처벌 규정은 빼버렸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아마 나중에 개정되면 어느 정도 되면 처벌 규정 들어가겠지만 아직은 반드시
1년 이내 회사가 성립하다 둘 중에 하나는 가입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 하면 처벌 규정은 아직은 없다는 거. 근데 문제는 뭐더냐? 2012년 7월 26일 이전에 이미 성립한 회사들. 그게 문제입니다. 회사가 성립된 지 이미 30년 됐답니다. 30년 전에. 아주 전이잖아. 그죠? 그 회사들은 어떻게 될까? DB든 DC든 둘 중에 하나를 지들이 가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강제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아직도 무슨 제도가 있어? 그냥 퇴직금 제도로 가는 회사들도 수두룩합니다. 왜? 형편이 아직 안 돼. 강제적으로 가입하는 이거에 들기에는 아직은 힘이 벅차. 그러니까 무슨 제도로 가? 그냥 퇴직금 제도로 그냥 가는 회사들도 많다는 거. 그래서 종전에 이미 2012년 7월 26일 이전에 성립한 회사들은 퇴직금 제도로 가면서 중간에 무슨 제도로 바꾼다? DB나 DC에 가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입시키려고 누가?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기존에 했던 회사들을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쫓아다니면서 뭐죠? 그 모집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설계사식으로 이렇게 모집인을 만들어가지고 그 모집인들이 어디 가서 돌아다니면서 회사들 가서 당신들 아직 DBDC 저거 가입 안 했잖아요. 이번에 가입하십시오. 우리 회사 좋은 상품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혜택도 주고 저런 혜택도 줄 테니까 여러 가지 혜택 주겠대. 그러니까 우리 쪽에 가입하라고 열심히 꼬시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하는 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체적인 금액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현재 약 거의 200조 원이 되는 걸 알고 있어. 우리나라 현재 가입한 이 총액이 현재 이 적립금이 총 한 200조 원 가까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근로자들이 퇴직하면 나가야 될 그 급여를 주려고 현재 적립한 금액들이 한 200조 원 되는 그게 들어왔는데 이게 자꾸 액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운용을 잘해서 액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신규 가입들이 많아가지고 액수가 막 늘어나는 거지 운용을 잘해서 액수가 쫙쫙 늘어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아까 운용은 1% 수익률밖에 못 낸다 그랬잖아. 근데 가입은 어쨌든 새로 신규 그 이전에 2012년 7월 26일 전에 성립한 회사들이 이제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입해 가는 건 좀 이따 내용 볼 겁니다. 일단 거기까지. 그 다음에 아까 퇴직급여제도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이때 안에 퇴직급여제도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형 퇴직연금제도, 퇴직금제도 세 가지를 퇴직급여제도, 퇴직연금제도, DB, DC, IRP 이 세 가지는 퇴직연금제도란단다. 이 두 가지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그래서 받을 급여가 얼마냐? 미리 결정되어 있다. 얼마라고 그랬죠? 그 밑에 그 31분의 평균임금 이상 곱하기 계속근로기간. 그래서 평균임금 계산하고 거기다 30일치를 곱한 다음 그 다음에 계속근로기간이 얼마나 되냐? 그 기간을 곱하면 이것이 바로 급여가 확정된 그 급여. 그래서 아까 7만 원이라는 게 평균임금 곱하기 30일치 곱하기 계속근로기간 10년. 그러면 2,100만 원 이게 지급할 현재 이 사람이 퇴직한다면 급여로서 지급할 금액이 이게 확정돼 있다. 그 다음에 확정기여형은 급여 지급을 위해서 즉 가입자가 퇴직할 때 줄 급여 지급을 위해요. 뭔데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확정돼 있다. 그때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 중에 총 받는 게 아까 얼마냐? 2,400만 원이라면 2,400만 원에 곱하기 12가 아니다. 잘못 썼다. 12분의 1인데 현재 자료 보면 10이라고 돼 있어. 그죠? 그 괄호 속에 EX, example 예를 들어 놓은 거 있잖아. 연간 2,400만 원. 아니다. 나누기 10이니까 맞다. 그죠? 곱하기 12분의 1. 그래서 나누기 12. 곱하기 12분의 1. 같은 소리야. 그래서 나누기로 했는데 사실은 곱하기 12분의 1로 쓰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하여튼 나눠요. 12일로 나눠. 그러면 몇 달치가 나와? 1개월치가 나오죠. 1년 평균 연간 임금 중에 1년치에 한 달 평균 임금이 계산한 거. 이걸 뭐 한다는 얘기야? 사회균자가 퇴직연금 사업자 이 계정에 넣어줍니다. 근데 그 계정은 누구 계정이라 그랬죠? 가입자 계정이라 그랬습니다. 가입자 지돈이야. 그러니까 그리 들어옵니다. 다만 가입자가 마음대로 뺐을 수는 없어. 그걸 뭐 할 수 있어? 운용을 합니다. 지가 상품을 골라서 좋은 상품 찾아서 운용을 해가지고 수익률이 높아지면 나중에 급여가 높아지는 거고 수익률이 떨어지면 급여가 낮아지는 거. 따라서 뭐만 정해져 있어? 사용자가 부담할 금액인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것이 미리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 그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거. 이건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제도란다. 그럼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여기 IRP라는 게 나오죠?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이건 뭐 하는 거냐? 두 가지가 있는데 원래는 어떤 식의 개념이냐면 자 DB나 DC에 가입했다가 나중에 퇴직을 합니다. 그럼 뭘 받죠?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뭐로 받을 수 있어?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어. 근데 연금을 안 받고 일시금으로 받는 게 현재 거의 90%입니다. 이게 또 문제입니다. 말은 연금 제도라고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연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일시금으로 받아요. 다. 왜냐하면 연금 가입해봤자 아까 뭐 나간댔어? 수수료 나가잖아. 그때부터는 수수료 누가 내야 되느냐? 가입자 지들이 내야 됩니다. 그동안은 회사에 있을 때는 회사에서 냅니다.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가입자들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회사에서 내는 돈은 회사에서 부담했었어. 그런데 퇴직하고 나서 연금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관리비용은 누가 낸다? 수수료는 가입자 지가 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도 별로 높지도 않은데 괜히 그 돈 떼어놓으면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받는다? 일시금을 받아가지고 그냥 끝내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일시금을 받아가지고 이거 일시금을 수령했죠? 그걸 받은 걸 다시 어디다 가입한다? 퇴직연금사업자가 다시 설정하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거기다 또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회사에서 가입했던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별도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라는 거기에 상품에 거기 또 자기가 가입하는 거 그게 일시금 수령자입니다. 그다음에 추가 설정자라는 건 여기 가입자들 있잖아. 자기들이 지금 회사에서 받을 급여를 계산해봤더니 퇴직금을 계산했더니 나중에 내 노연금으로 쓰기에는 너무 부족해. 그래서 뭐 하자는 얘기야. 별도로 내가 받는 급여에서 따로 또 가입하겠대. 그때 자기가 받는 급여 중에 일부를 다시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거. 이게 개인형 IRP에 지가 추가적으로 더 들겠다. 회사에서 받는 거 그건 부족할 것 같으니까 따로 가입하자. 이것도 우리가 흔히 일반 사기업에다가 뭐 들죠? 연금 가입하듯이 그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거. 그게 개인형 IRP에서 가능합니다. 그 밖에 자영업자는 뭐가 아니야? 근로자가 아니잖아. 근데 자영업자들도 나중에 나이 먹었을 때 일 못하게 되면 그때 힘들죠? 그거로 해서 개인형 IRP에 자영업자 등등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 가입한다. 그 다음에 기업형 IRP라는 게 있는데 이건 10명 미만 되는 사업장. 그러니까 근로자가 몇몇밖에 안 돼. 9명 이하밖에 안 되는 상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10명 미만밖에 안 되면 작은 소사업장이라고 하죠. 이 소사업장도 뭘 가입하는 게 아니고 DB나 DC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기업형 IRP라는 거에 거기에 가입할 수도 있더라. 그래서 결국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라는 건 가입자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아까 일시금 일단 퇴직금 받은 일시금 있죠? 그거로 또는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도 지가 가입할 수 있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입하고 싶어? 그럼 연간 1,800만 원. 그럼 한 달에 얼마야? 150만 원 정도죠? 그 금액을 지가 가입하는 것도 연간 1,800만 원까지 가입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이 개인형 퇴직연금제다. 아까 적립금이라는 건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 사유가 발생할 때 뭐 하려고?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요.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어디다가 퇴직연금사업자 계정 있죠? 거기다가 낸 부담금이 쌓이면 뭐가 된다? 그게 적립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담금이 쌓였다? 뭐가 된다? 적립금이 된다. 이 적립금은 뭐 하려고? 나중에 퇴직급여로 지급하기 위한 그 금액으로 쌓여야 올라가는 돈. 이걸 뭐라 부른다? 적립금으로 한단다. 예, 개념 정리는 그 정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 개념 정리 지금 한 걸 먼저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내용들을 하나씩 보면 이게 원리만 알으면 그 나머지 내용들은 술술술 다 풀릴 테니까 다음 시간엔 그거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자, 쉬었다 가죠. 질문.